미국의 한 명문 대학교에서 교수가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곧 중국이 한국을 흡수하겠다는 학생의 주장에 반박을 하며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한국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학생과 교수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2살 미셸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역사 연구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고 대학교에서도 꽤나 좋은 학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처럼 역사를 좋아하셔서 아버지의 서재에는 여러 역사책들이 즐비했고 그런 책들을 읽다가 그 중에서 아시아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현재 아시아 역사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인인 저의 뿌리이기도 한 유럽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대학교에 오면서부터 여러 아시아 계통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21살이 되던 해부터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처럼 K-팝을 좋아하거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성격은 아니고 굉장히 조용히 방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 성격인데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워낙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한국에 눈이 가더라고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관심이 없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한국만 파고 있어요. 원래는 아시아 중에서 중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고 중국의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이 저의 큰 목표였는데요.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자료들은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이 퍼져 있고 인구가 많듯이 여러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과의 관계사가 굉장히 여러 주장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이 있고 중국인의 후손들이 새로 세운 나라가 한국의 고대 왕국이라는 주장, 중국의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 한국인들은 고대부터 중국인의 아랫사람들이라는 이야기들이 중국의 정식 논문들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만 심취해 있다 보니 한국이 무언가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이 지금 떠오르는 이유도 중국이 밀어줘서 그렇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수업을 같이 듣던 중국인 학생이 교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했고 교수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정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징기스칸과 유럽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죠. 교수님은 징기스칸의 전세계 침공에도 난공불락 같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볼 사람은 꼭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은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중국에 흡수된 적이 없었던 나라이고 중국과 전혀 다른 언어체계, 전혀 다른 문자, 전혀 다른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나라라고도 언급하셨죠. 저는 이때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중국에 대한 내용과 한국의 관계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혼자 중국어까지 독학해가며 여러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어디에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표현은 본 적이 없거든요. 중국의 역사와 거대한 영토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에 한국은 분명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중국 측 주장이 훨씬 신빙성 있어 보였거든요. 심지어 만주 쪽 중국의 영토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을 통해서 그 유물들은 고대 중국에 위치하고 있던 중국의 왕조의 유물이라 생각했거든요. 역시 저보다 중국인 학생이 훨씬 빨리 손을 들고 교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시아에 대표하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중국에 대한 정말 큰 애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원나라는 세계를 정복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나라였고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유라시아 제국 전체를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중국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배웠어요. 현재 중국인들은 외국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전쟁을 싫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들고 일어난다면 전 세계는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한국은 어차피 예전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국 땅으로 편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흥분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봐, 중국인 학생, 또 중국인 학생이군. 왜 중국인 학생들은 역사 왜곡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모르겠군요. 중국에서는 항상 이상한 역사를 세계에 퍼뜨리고 있고
학계에 배포되는 수많은 논문에서도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인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세계의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잠시 유학을 했던 적이 있고 그때에 정말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학자들은 중국의 논문만을 참고하고 인용하며 학계의 연구 성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볼 때에 현재의 영토만으로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려 하고 과거 한국이 중국의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국을 지녔음에도 그런 역사적 사료를 싸그리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죠. 저희 교수님은 꽤나 저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평소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사를 연구하시는 분이라 한국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새롭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현재의 중국 땅에서 시작되었고 불행히도 한국은 중국에게 그 영토 부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공격을 자행했고 한국은 중국에게 패배를 한 적이 없는 나라이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교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원나라는 한국을 분명 식민 지배했고 한국은 지금까지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한국을 곧 흡수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원나라와 중국 그리고 한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더라고요. 중국은 한족이 대부분인 나라이고 그들이 현재의 나라를 이끌고 있다며 원나라는 중국이 아닌 몽골의 역사라고 보아야 맞다며 한족이 중국을 통치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지금까지 수차례 왕조가 바뀌어 왔고 그 중에서 한족이 중국을 지배한 적은 지금이 거의 유일한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족과 중국의 역사를 연결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의실은 그야말로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교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논하려면 먼저 한족과 다른 민족들 간의 역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한족이 직접 통치한 왕조는 몇 안 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의 많은 왕조는 실은 유목민족 또는 한족 외의 민족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상나라와 주나라 같은 고대 왕조들이 있었지만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조차 그 혈통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후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한족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이후 삼국시대와 진나라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지나며 한족의 통일적인 통치권은 자주 무너졌습니다. 당나라조차도 사실 그 지배층의 뿌리가 중앙아시아의 혼혈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송나라가 한족 왕조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북방 유목민족인 금나라와 몽골의 원나라에게 패배해 망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왕조로 중국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지만 그 왕조가 한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명나라가 한족 왕조로 다시 등장했지만 그 역시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청나라라는 만주족의 왕조로 대체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토를 가진 왕조였지만 만주족이 세운 왕조로 한족은 철저히 지배층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한족이 중국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는데 이것이 불과 20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교수님은 이 대목에서 숨을 고르시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민족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다른 민족에게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는 단일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 왕조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방어 전투입니다. 또한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에서도 최후까지 굴복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으며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독자적으로 일본군을 물리치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서 문화와 지식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제하고 유교적 가치를 재해석하며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중국은 늘 북방의 유목민족이나 외세에 의해 왕조가 교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족의 정체성은 자주 희미해졌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논지는 강력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흡수한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한반도를 기반으로 수천 년 동안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온 민족입니다. 한국의 저력은 단순히 영토나 인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언어적 독창성과 자기 방어 능력에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숙연해졌고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다시 손을 들고 이번에는 경제와 기술 분야를 언급하며 한중 간의 경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과거의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는 저비용, 고안정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조차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물론 좋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결국 중국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중국은 기술과 생산 능력을 앞세워 곧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장악할 것입니다. 학생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교수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강한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하지만 당신의 말에는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LFP 배터리는 안정성과 가격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기술력의 최고치를 반영하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은 NCM 배터리와 같은 고밀도 배터리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기업들은 세계 2차 전지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고성능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수명, 충전 속도 등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만으로는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기술 혁신과 품질이야말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배터리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리튬 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사용하는 원료 공급망의 취약성입니다. 중국은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주도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국 학생이 다시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교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선 전략적 기술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허황된 주장은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군요.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중국 학생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2차 전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고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흥미가 커졌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역사에 몰두하며 한국을 그저 주변국 정도로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바로 학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역사 섹션에서 처음으로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들을 훑어보며 손이 가는 대로 몇 권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는 한글 창제,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의 역사, 그리고 현대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책들을 한가득 안고 열람실로 가며 친구들이 왜 한국에 열광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어 교재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 언어였지만 독창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 창제한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언어의 도구를 넘어선 철학과 인문학적 가치가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중국의 지배를 받던 속국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이 단순한 왕국이 아니라 중국과 대등하거나 때로는 앞선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안시성 전투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인구와 자원이 훨씬 적은 나라가 그런 강대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용기와 전략,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려와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는 몽골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고,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정치 체제를 발전시키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안정적인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과학기술, 예술, 그리고 철학은 그 시대의 어떤 나라도 흉내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친구들이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나라였던 거죠.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20세기 중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제 시야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생겼고,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한글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고대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단순히 하나의 나라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들이 보여준 정신과 가치를 통해 제 자신의 시야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히 친구들의 관심사나 교수님의 강의에서 언급된 나라를 넘어선 저만의 연구 대상이자 깊은 매력을 가진 나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저는 우연히 그 중국 학생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책상 위에 올려둔 한국 역사책들을 힐끔거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셸,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겼나 봐요.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그가 책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 제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책들은 편향된 내용이 많아요. 한국은 항상 자기 역사를 과장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차라리 제대로 된 중국 측 자료를 읽어보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책을 몇 권 추천해 줄게요.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중국 학자들이 쓴 한국 역사 관련 서적 몇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중국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며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하더군요.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가 추천한 책 중 한 권을 어렵게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책의 내용이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에서는 한국의 고대 왕국들이 모두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물론이고 신라와 백제까지도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심지어 한글조차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아 창제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려와 조선이 중국의 명령을 따라 건국되었다는 이야기였고, 현대의 한국 역시 중국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제가 알게 된 한국의 역사와 너무나도 다른 내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책이 중국의 관점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이 내용들이 단순히 역사적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의 정치적, 문화적 우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적인 문화를 부정하고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종속적인 존재로 묘사하려는 시도가 너무 뚜렷했거든요. 더불어 중국은 현대에서도 이런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자신들이 주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중국 학생과의 대화에서 들었던 주장들도 이 책에서 설명된 관점과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걸까? 그리고 한국은 왜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저를 더 깊은 역사적 탐구로 이끌었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책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역사적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주제로 글을 써서 저처럼 잘못된 시각에 갇힌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중국 학생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국의 깊은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제가 묻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 한국은 중국 문화, 특히 유교나 한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조금 놀랐지만 곧 제가 새롭게 배운 한국 역사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저항하며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온 나라야. 예를 들어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강력한 왕국이었어. 그들이 승리한 안시성 전투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또 한글도 중국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문자 체계고 조선은 그걸 통해 독립적인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켰어.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점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중국의 거대 제국에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죠. 진짜? 나는 고구려나 조선이 그냥 중국의 일부처럼 행동했던 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해.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역사 교과서나 자료들은 대부분 중국 중심의 관점을 따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중국과 달리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계속 지켜왔어. 조선이 유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것도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자신들만의 체제를 만든 거고 이런 점들이 한국을 정말 독특하게 만들어. 그날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면서도 그들이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몰랐네. 너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 라고 말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인들에게도 새롭게 인식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한국어 교재와 온라인 강의는 물론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채널까지 섭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조금씩 문장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어로 된 간단한 역사책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직접 한국에 가서 배워보고 경험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단기 역사 및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한국에 가서 한국의 땅을 직접 밟아보고 그곳에서 배우고 느끼는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의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배운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립적인 정체성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과 외국의 문화적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현재는 한국어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매일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고 있고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쌓기 위해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낄 모든 것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숨결을 직접 느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서 날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